자, 6부 스포츠 교육의 평가론과 7부 스포츠 교육자의 전문적 성장은 출제 빈도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한두 문제씩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합니다. 5부의 협동학습 모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 시간에 복습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팀 성취 배분형이 있고 직소 있고 팀게임 토너먼트 있었고 팀 보조 수업 있었고 자율적 협동학습, 아마 협동학습 모형에서 만일 사례로 나온다면 이 정도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팀 성취 배분형은 수학이나 과학 과목 등 뚜렷한 목표 영역에 효과적이라는 것, 그리고 잘하는 팀, 중간 팀, 못하는 팀이 있을 때 이 팀의 이 선수들을 섞어서 거기서 상위권이 중위권을 가르쳐주고 중위권이 하위권을 가르쳐주고 또 상위권이 하위권을 가르쳐줄 수 있고 이렇게 협동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 모형은 전문가 집단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서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학습자들에게 자기가 배운 거를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업되는 그런 게 직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 게임 토너먼트는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우리가 경기할 때처럼 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했고, 팀 보조 수업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 자율적 협동 학습도 있다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프로그램 필요성과 목적이 처음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요에는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일시, 참여 대상, 참여 인원, 운영 장소, 주요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산이나 평가, 설문지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피드백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 형태는 이렇게 8가지가 있다.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직접 교수 모형만 먼저 보시면은 직접 교수 모형만 가지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보는 방법이 같기 때문에 직접 교수 모형의 제일 위쪽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직접적, 상호작용적, 간접적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이라는 말은 교사가 위주로 해서 했을 때 직접적에 가깝고, 그 다음에 간접적은 학생 위주로 했을 때 간접적에 가깝고, 상호작용적은 이 교사와 학생이 절충해 가지고 했을 때 상호작용적에 가깝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직접 교수 모형에 이렇게 직접적에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 그 체육 수업할 때처럼 교사가 거의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른 것들은 보면은 이렇게 보는 방법 이제 요거를 보시고 아시기 바랍니다. 요 칸이 작기 때문에 다 글을 적을 수가 없어서 직접 교수 모형만 일단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가지의 항목이 있다. 이 항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항목 자체가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용 선정, 수업 운영, 과제 제시, 참여 형태, 상호작용, 학습 진도, 과제 전개에 따라 가지고 교수 모형을 구분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턴의 체육교수 스펙트럼, 모스턴이 체육교수 스펙트럼을 개발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고, 그리고 의사결정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모사가 있고 창조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발견역치라고 한다. 두 그룹을 나누어주는 구분선이다. 그리고 모사는 주로 교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A에서부터 B, C, D, E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여기 영역에서는 학생의 모방, 모사, 기본적 기능의 습득, 전통과 문화 유지, 암기, 지식의 재생산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창조는 F, G, H, I, J, K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학습자가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발견과 창조,
합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시키고 개념의 발견과 창조, 창의성, 지식의 생산 발견 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로 모든 것들을 오부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한 장 정도는 요것만 이해를 해도 알 수가 있다는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대전제는 여기서 이제 이게 모스턴의 그 스펙트럼인데, 대전제는 교수는 계속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교수 스타일의 구조는 과제활동 전, 수업활동 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과제활동 전, 과제활동 중, 과제활동 후로 나뉘어진다는 거. 의사결정자는 교사냐 학생하고 교사인지 학생인지에 따라서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A, B, C, D, E 해가지고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스타일은 그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발달 효과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도덕적 발달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에서 6가지 전제가 있는데, 방금 제가 대전제 수업 스타일의 구성, 의사결정자, 스펙트럼, 글루터스 발달 효과 앞에 그 표로 가지고 보여준 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습 끝나고 이제 오늘 6부입니다. 평가의 이론적 측면인데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평가는 유사 개념으로 측정, 사정,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요 개념들을, 요 용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면은 평가보다 먼저 생긴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같은 유형의 양에 수치를 부여하고, 이때 측정 수치는 가치 판단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은 가치 판단이 배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평가를 보면은 측정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교육과정, 지도사의 교수활동, 교육환경 등과 같은 평가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측정과 평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가치 판단이 배제되는 것은 측정,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평가.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을 보면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사정이라 한다. 그 다음에 검사는 우리가 어떤 물질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서 옳고 그름과 낮고 못함을 판단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120페이지 보시면은 요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1페이지를 보십시오. 교재 121페이지를 보시면은 평가의 기능에 진단평가와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잘 들립니까? 들리면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진단평가, 행성평가, 총괄평가도 6부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진단평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사 진단할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기 전에 학습 목표에 따른 학습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학습을 끌어나갈 수 있을 만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습자의 그 수준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평가는 학습 전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성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업 중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되거나 이해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업 중에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우리 옛날에 통신표 그 웃음이한가 할 때 마지막으로 학기말 시험을 치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평가를 했을 걸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는 학습 과제가 활동이 끝나거나 학기 말이나 이때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행성평가, 총괄평가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에 평가의 양호도에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습니다.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122페이지 책에 보면은 3가지 있는데 밑에 예측 타당도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타당도에 대해서 내용 타당도는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는지, 준거 타당도는 준거가 되는 다른 측정과의 관련이 있는지, 구인 타당도는 심리적 특징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어떤 심리적 특성의 구인을 얼마나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데, 예측 타당도, 제가 하나 더 적으라 한 예측 타당도는 미래를 측정하고 그 결과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공인 타당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육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딱 필요한 것 한 3가지만 지금 했는데 그 외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를 보시겠습니다. 신뢰도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란 뭐냐면은 같은 문제를 만일 오늘 풀었다. 오늘 우리가 기출문제 2021년을 풀었다. 그러면 많이 막 틀립니다. 근데 내가 한 4일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본다. 그래서 2번 실시를 해가지고 그 관찰값의 차이로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틀렸다고 해서 다음에 4일 후에 칠 때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동형 검사는 2개의 검사지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A형, B형, 우리는 지금 A형, A형을 1번부터 한 20문제를 B형에는 그 순서를 바꿔서 한 거지만, 여기서 동형검사라고 하면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내어가지고 A형을 치고, 그 다음에 B형은 A형하고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갖고 치고, 그래, 그 결과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동형검사는 사실은 시험 문제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을 낸다는 이 자체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약간, 그죠? 그래서 동형검사는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 검사, 재검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내적 일관성은 문항들 간의 연관성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고, PPT를 보시면은 PPT의 평가의 양호도에서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고 적합하게 측정하는지에 관한 정도다. 그래서 이게 만일 타당도에 대해서 사례를 들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 이제 초보 입문자 수준을 진단을 하는데, 초보에 맞는 수준을 진단 문항으로 해야 되는데 중급이나 고급 수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은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타당하지 않다. 우리가 머리 IQ를 재라고 했는데 줄자를 가지고 머리 둘레를 재가지고 줄자를 갖고 머리 둘레 잰 거는 정확하지만 그 타당도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게 타당도. 신뢰도는 검사 도구가 측정 내용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체중계가 있는데 어제는 3kg 더 나갔는데 오늘 하니까 5kg 덜 나간다면 요거는 신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평가의 실천적 측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교육평가 모형이 PPT에 보면은 평가 상황에 따라서 목표 중심, 운영 중심, 소비자 중심, 전문가 중심, 반론 중심, 참여자 중심 이렇게 분류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목표 중심은 프로버스의 브릿지 평가 모형이 있고 스테이크의 반응적 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 중심 모형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는 어디로 간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 중심 모형은 프로버스 있고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연상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 중심은 스터블빔의 의사결정 평가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프로버스의 불일치 평가 모형은 목표 중심 모형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여기서 프로버스의 불일치 평가 모형 활동 5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불일치 정보를 그 다음 교육상으로 전환되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의 교정이나 또는 기준 교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각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을 학습자가 성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전면 수정이 검토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 프로버스의 불일치 평가 모형을 단계별로 하다가 이거를 불일치를 확인을 내가 했다. 그러면은 다음 교육상으로 전환되기 전에 요거를 교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다시 이게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다 모였을 때 전면 수정이 검토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크
반응적 평가 모형입니다. 요거도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스톱홀빔의 의사결정 평가 모형은 목적이 아니고 운영 중심 모형입니다. 밑에 CCPP 모형해서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 이렇게 4가지 평가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상투가 산으로 간다. 요 정도 단계별로 해가지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평가는 의사결정 계획과 관련된 결과, 그 다음에 여기 투입평가는 구조화와 관련된 결정, 그 다음에 가정평가는 교육 실천을 위한 결정, 산출평가는 차기 계획과 순환을 위한 결정, 이렇게 이제 CCPP 모형이 있다. CCPP 모형이 되는 게 스토플빔의 의사결정 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3페이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24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평가의 기법에 중거지향평가가 있고 규준지향평가가 있고 자기지향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개 빠진 게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갈로 열고 닫고 수행평가 하나 교재에다가 적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거지향평가는 뭐냐 하면은 그 어떤 학업 수행 중거나 행동 중거에 도달했거나 행동 보여줬을 때 교육 목표가 달성되었다. 우리가 지금 시험을 5월달에 내년 5월달에 시험을 쳐가지고 60점 이상 해가지고 합격이 됐다. 이러면 이거는 중거지향평가입니다. 중거지향평가는 절대평가라고도 합니다. 절준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절대평가와 중거지향평가는 같은 겁니다. 절준. 그 다음에 규준지향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상규로, 저는 상규, 그냥 사람 이름을 상규로 외웠는데요. 상대평가는 뭐냐? 우리 그 성적표 같은 거, 통신표 같은 거 할 때 웃음이 양각하고 이렇게 사람을 줄을 씌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규준지향평가를 한다. 시험을 쳐갖고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매기는 거는 규준지향평가, 상대평가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기지향평가는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을 스스로 판단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이제 그 산출물을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체크리스트, 평가기법의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루블릭, 관찰, 학습자 일치, 학습자 면접과 설문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근데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는 특정 행동이나 특성 등을 나열한 목록을 가지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단어로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는 적정 항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항목을 해도 그게 또 이 통계가 나오기가 힘들고, 그리고 비슷비슷한 내용끼리 중복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내용이 없도록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중복 내용이 이렇게 좀 변별이 될 수 있도록 배타적 항목을 구성해라. 이게 체크리스트고, 그 다음 평정척도라고 하면은 우리 그 보면은 그 설문지 같은 거 조사할 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뭐 매우 불만족하고 뭐 5척도가 있고 또 3단계 척도가 있고 있습니다. 평정척도.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알 거고, 루블릭 하는 요거는 조금 또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제가 여기 PPT에 가지고 왔습니다. 루블릭 예시입니다. 미흡, 초보, 우수, 타글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지도 행동이 만일 지도 방법 및 전략을 얘기를 했을 때 지도 방법 및 전략은 대부분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다 하면 미흡이고, 그 다음에 일부 지도 방법 및 전략은 교육 목표에 적절하다 하면 초보, 그 다음 대부분 지도 방법 전략은 교육 목표에 적절하다 하면 우수, 교육 목표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하게 전환한다면 탁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가 루블릭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찰이라든지 학습자 일지, 학습자 면접과 설문지는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학습 영역에 따른 활동 유형에 보시면은 심동적 영역, 정의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제가 몇 번 다뤘던 겁니다. 심동적 하면은 신체 같은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리드업 게임이라는 게 심동적 영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크리미지 게임하고 활동지도 활동 요것들이 다 심동적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더십 게임 하면은 용어가 생소한데 정식 게임의 단순화한 형태로서 학생들에게 게임에 관련한 단순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하게 하여 나중에 보다 복잡한 형태의 게임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크리미지, 이거는 전술 게임인데요. 요거는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티칭 모멘트가 발생할 경우, 티칭 모멘트가 뭐지? 언제든지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었거나 하면은 게임을 딱 멈추어 가지고 지도하는 요구입니다. 게임을 멈출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완전 게임의 형태다. 그다음에 활동, 지도 활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학생이 과제에 대한 정보를 거의 모른 채 그냥 교사가 어떻게 해라고 지시를 내려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활동하면은 교사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딱 주시를 하고, 아, 요 애들이 요는 데서 잘 안 되구나 하는 걸 딱 알고 수업을 잠시 딱 멈추고, 이제 그때가 티칭 모멘트입니다. 잠시 멈추고 공동 문제점이 너가 이런 게 안 된다. 이렇게 개선해 봐라라고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게 활동 지도 활동으로, 요것들은 심동적 영역에 들어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 그리고 정의적 영역은 반성적 과제나 가치관 형성 과제고, 인지적 영역은 어떤 뭐 규칙이라든지 뭐 설명이라든지 이론 같은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질문의 형태는 어떤 게 있냐고 하면은 해상형과 수렴형과 확산형과 가치형이 있습니다. 해상형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개념이고, 수렴형은 질문에 대한 답이 뭐 한 가지 정도로 해갖고 나옵니다. 근데 확산형은 정답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확산형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치형은 정답은 없습니다. 가치적이고 정의적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학습형 스타일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옳지 않는 것은, 이거는 복습에 대한 관념입니다. 상호학습형을 해가지고 제가 교사가 있고 개인 교사가 있고 학습자가 있다. 근데 개인 교사가 교사하고는 상호작용이 되고 의견 수렴이 되고, 개인 교사가 학습자하고는 되지만 학습자하고 교사하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은 학습자의 상호작용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지도자가 학습자 또는 관찰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아닙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쪽 가고 저쪽 갈 수 있지만은 가하고 가는 될 수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이야기입니다. 7부 보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체제의 교사 발달 단계, 생존 단계, 강화 단계, 갱신 단계,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강 있죠. 생강 겨울에 생강 갱성 이렇게 해가지고 주십시오. 이거 단계별로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단계에는 이 책을 보시면은 127페이지에 0에서 1년이고 강화 단계는 2년이고 갱신 단계는 3, 4년, 성숙 단계 4년 이후에 갖고 설명이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 가시면은 스포츠 교육 전문인의 성장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도 지금 많이 나옵니다. 형식적 성장이 있고 무형식적 성장이 있고 비형식적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 성장이란 뭐냐? 우리 학교 다니고 졸업장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학위 자격증 부여받는 거 이론적으로 딱 해갖고 대회가 있는 거고요. 무형식적 성장하고 비형식적 성장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무형식적은 뭐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 비형식적은 일상적 경험이나 비형식적으로 뭐 멘토링을 하거나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얻게 되는 거나 인터넷 검색을 내가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비디오 시청하거나 뭐 또 녹화 분석해 갖고 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은 딱 나오는데 비형식적, 무형식적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129페이지에 무형식적 성장과 비형식적 성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혹시나 삭제될까 싶어서 빨리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빠릅니까? 괜찮습니까? 아, 예, 예.